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나가. 저 우측 공터로 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어젯밤 모두들 놀라셨을 겁니다. 난데없는 계엄 선포에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직까지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 발빠른 대응, 시민들의 저항, 군과 경찰의 과하지 않은 대응 등으로 큰 불상사가 없었다는 점 다행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남미 군사정권 같은 나라처럼 느껴지게 만든 순간이긴 했습니다만 견제와 균형이란 우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금세 정상을 되찾은 건 그만큼 우리가 튼튼한 나라라는 증거일 겁니다.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을 이성적으로 회복한 만큼 이제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뒤로 미루고 뭐가 가장 바람직한 국가 미래일지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하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9은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가 가져온 후폭풍과 전국의 향방 등을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권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늘 낮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야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191명의 야당 의원 전원이 탄핵안에 서명했습니다. 군과 경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28쪽 분량의 탄핵안엔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원수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당은 또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자정 직후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이르면 모레 자정 표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과 별도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야당목 헌법재판관 2명으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정계선 마은혁 판사를 추천해 탄핵안 가결 상황 대비에도 나섰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는 만큼 현재 6인 체제인 헌재를 조기에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여권은 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급회동을 가진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로 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의 폭거 때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은 듯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여권 상황,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 해제 선포 6시간 뒤 열린 국무위원 대책회의에서 자신을 포함해 내각의 거취를 논의한 한덕수 총리가 회의실에서 나옵니다. 총리님, 지금 여당에서도 내각 총사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입장이 정리되셨을까요? 한 총리는 오후 2시엔 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긴급회동을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여당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한 대표는 회동에서 한 총리 등에게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하지 않냐며 계엄 선포를 규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와 한 대표,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뒤 함께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이어진 면담에서 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은 계엄 선포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 총리는 내각은 모든 부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당히 복잡합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선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 등을 요구했습니다만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7시 밤새 계엄 사태 대책을 논의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친윤계 최고위원 2명이 불참한 채로 시작됐습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탈당 3가지 요구를 의결하자고 했습니다. 참석한 최고위원 대부분이 동의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탈당에 반대하고 의총에서 이야기를 듣자며 중간에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가 앉으세요라고 제지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 4시간 동안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요구는 의원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엔 찬반이 나뉘어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우리가 의총에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탈당을 하면 대통령과 같은 당이 아닌데 탄핵을 막을 명분이 없지 않냐고 우려했고 친한계 의원은 이 사태를 책임질 최소한의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탈당 요구와는 별개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대체적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한 윤석열 대통령, 숙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고민의 범위엔 거취 문제까지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장고 끝에 내놓을 한 수에 따라 전국이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오전에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 회의는 물론 스웨덴 총리와 일본 전직 총리의 방한 등 외교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공개 활동을 전면 중단한 채 숙고에 들어간 모습인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 컸던 만큼 그 고심의 수위와 범위도 깊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단순 충격요법이 아니라 사직생의 각오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심하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나 정치적 메시지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주변 인물들과 핵심 참모들이 적극 만류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소야대 국면엔 계엄이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결심이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따라 향후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각과 참모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과 야당의 탄핵 공세가 윤 대통령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국회는 하루 종일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잠시 뒤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희 기자,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까? 네, 오후 5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 주도로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에 패딩과 목도리로 몸을 감싸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위헌 계엄 내란 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국회 촛불 문화제엔 민주당 추산 3,00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국회 본관에서 의원회관을 돌아 정문까지 행진했습니다. 문화제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가를 나락에 빠뜨리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정이 지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죠. 지금 본회의장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조용합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뒤인 10시부터, 민주당은 본회의 30분 전쯤인 밤 11시 30분부터 각각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의원회관 등에서 휴식 중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도 의총을 열었지만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탄핵은 안 된다는 분위기는 꽤 강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거의 17시간이 지났는데요. 윤 대통령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모든 일정은 취소했습니다. 조성호 기자,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거센 계엄 후폭풍에도 이곳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주친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침통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엄 해제 담화 발표 이후 17시간 가까이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고 대부분 참모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체 직원들에게 함구령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현재 그런 지침을 내릴 만한 여력도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전 10시쯤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내부회의에선 실장급 전원과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직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탄핵안까지 발의가 됐잖아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비공식적으로는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국민의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시간 긴급 담화 형식으로 계엄이 선포됐고 군 투입도 1시간 뒤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명과 무관하게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건 야당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여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계엄 사태에서 빚어진 전국 혼란상이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탄핵 소추안 표결 무기명이죠. 자, 당론이나 분위기와 상관없이 소신 투표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200명입니다. 개혁신당까지 범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8명 이상만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표결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 18명이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8명만 찬성해도 가결은 가능합니다. 네, 계엄 해제와 그런데 탄핵과는 좀 별개의 문제 같긴 한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죠? 네,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 탄핵만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훨씬 좀 높았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뜻을 같이 했지만 친한계 의원들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과거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는 기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탄핵 가결이 될 경우에 당 전체 위기로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이 괴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단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탄핵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친한계인 조경태, 김상욱 의원은 탄핵 절차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개파색이 옅은 안철수 의원도 여당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퇴진 요구를 한 만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가 통한 모 의원은요, 어차피 지금도 소수 야당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윤 대통령과 따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내 분위기가 좀 심각하군요. 근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로 오라고 한 게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불참을 유도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거든요. 친한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진실이 뭡니까? 일단 지금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일단 추원내 대표 측에 물어보니까 국회 출입 통제로 접근이 어려워져서 초반에 의원들을 당사로 모은 거고 본회의장에 가지 않은 건 계엄 원인 등이 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용산에 연락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일부 의원과 달리 국회 안에 있었는데도 표결에 불참했던 만큼 그에 따른 정치적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친윤계 의원들이 별다른 메시지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들의 정치적 미래 어떻게 예상합니까?
오늘 좀 눈에 띄는 메시지가 없었는데요. 일단 지도부의 일원인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아예 최고위 회의에 오늘 불참을 했고요. 그 외 친윤 의원들도 공개 발언을 좀 자제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엄 선포 이슈가 좀 회복 불가능, 방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친윤계의 정치적 입지도 좀 좁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앞으로 사법 리스크 좀 궁금합니다. 여당이 반사익을 기대했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무래도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계엄 선포에 표결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야권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선거법 재판 확정까지 최소 6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스스로 야당의 탄핵 추진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이 대표로선 더할 나위 없는 정치적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앞으로 정치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겠군요. 계속 취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용산 집무실과 지하 벙커를 오가며 상황을 지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은 김용현 국방장관이라는데 계엄 결정 과정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화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해온 담화문을 서류 봉투에 담은 뒤 카메라 앞에서 퇴장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용산 지하벙커로 내려가 상황을 지휘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 2년 반 전 윤 대통령이 0시에 맞춰 합참 보고를 받고 집무를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지휘 감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이끄는 계엄사령부는 합참 청사 지하벙커에 설치됐습니다. 합참 벙커는 평시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상황을 관리하고 전시에는 전쟁 지휘소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청사를 같이 사용 중인 만큼 김용현 국방장관도 집무실과 계엄사를 오가며 계엄 작전을 이끌었을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인물이 김 장관이라고 밝혔는데 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강해 김 장관의 건의는 형식상 절차였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였는데요. 포고령을 위반하면 처단한다는 말이 들어있어 논란입니다. 지금이 무슨 군사정권 시대냐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엄령 선포 1시간 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포고령 1호가 발표됩니다. 이 포고령은 총 6항으로 구성됐는데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파업과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하라고 명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14조에 의해 처단한다며 다시 한번 처단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처벌 등 통상 사용되는 용어를 두고 처단이란 섬뜩한 어감의 단어를 쓴 겁니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으로 국민을 없애버릴 처치 대상이나 치워야 할 처분 대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처단은 1979년 10월 신군부가 선포했던 계엄포고 1호와 1980년 5월 포고령 10호에 등장했던 용어입니다.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누가 이런 포고령을 작성했는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국회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으로 달려왔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은 담을 넘기도 했습니다. 출석한 의원이 190명. 이들 전원이 계엄 해제에 찬성했습니다. 숨가빴던 155분간의 국회 상황은 오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0여 분 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법적 선포라며 국회 집결을 독려했습니다. 저도 지금 국회로 가는 길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출입이 통제된 국회에는 담장을 넘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 최소 150명의 의원이 필요합니다. 빠른 표결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지금? 계엄 해제 요구안 상정해 주십시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그거 참 잠깐 좀 계세요. 이게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12시 49분 본회의가 열렸고 12분 뒤 재석 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통과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155분 만입니다. 야당 의원 172명과 조경태, 박정하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은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1분 남짓되는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아실 겁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군 헬기 석대가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착륙합니다. 이윽고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려 국회 본청 쪽으로 뛰어갑니다. 국방부는 어젯밤 11시 48분부터 오늘 새벽 1시 18분까지 헬기를 총 24차례 동원해 계엄군 230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습니다.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 명은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 불발되자 망치와 소총으로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 같은 장면이 담긴 52초 분량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또 국회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국회 본청 내부에서는 무장한 계엄군과 이를 막으려는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계속됐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물론이고요. 몸으로도 바리케이트를 치며 소화기까지 뿌리고 대치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박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보좌진들이 급히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류를 옮깁니다.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통로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은 겁니다. 세워주세요. 계엄군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일부 보좌진은 소화기를 분사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막어. 뭘 끊는 거야? 하지마. 국회 곳곳엔 비상사태에 대비한 소화기가 놓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태입니다. 아니 요학과에 총 들고 이게 군인인지 경찰인지 와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까지 살 일입니까? 인간띠까지 만든 보좌진들의 필사적 저항에 가로막혀 계엄군은 본회의장 안까지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은 곳곳에 어지럽게 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약 2시간 30분 후 마침내 계엄령이 해제되며 군인들이 물러서자 현장에 모인 국회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은 시민과의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장병들에게 부딪히지 말고 뒤로 물러서게 했고 들고 있던 소총에 실탄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당시 상황 전합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등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계엄군 지휘관은 부대원들을 자제시키고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하지마 뒤로 와. 서로 밀고 당기다가 군인 한 명이 넘어지자 누군가 쓰러진 계엄군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국회 내부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났지만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짐을 들고 슬슬 걸어서 이동하거나 허공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에선 긴박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계엄군 조끼엔 실탄이 아닌 파란색 훈련용 탄이 든 탄창만 있었습니다. 대부분 총기엔 탄창이 끼워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철수 과정에서도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당직자는 계엄군의 어깨를 두드리며 원활한 철수를 돕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출동 명령엔 따르지만 계엄령은 납득할 수 없는 젊은 군인들의 인간적 고뇌가 느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한밤중 전해진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에 시민들은 국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군과 경찰의 움직임은 스마트폰에 찍혀 실시간으로 공유됐고 경찰도 무리한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계엄 선포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과거 계엄과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던 건지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앞으로 몰려나온 시민들이 계엄령을 규탄합니다. 손에는 저마다 스마트폰이 켜져 있고 군경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더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이들은 계엄군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경찰 기동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의원들이 들어가는 걸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새벽 1시쯤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 비상 발령을 예고하고 일선 서장들이 참석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을호 비상은 가용 경찰력의 50%를 동원하는 두 번째로 높은 비상경비 단계입니다. 하지만 경찰지휘부 회의에서도 계엄 시 행동 매뉴얼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을호 비상 발령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어제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걸린 시간 6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역대 계엄 가운데 하루를 넘기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치부 최우정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제 생방송하면서 어제 국회 안으로 무장 군인들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큰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죠? 맞습니다. 이 총을 찬 군인들과 이들을 막으려는 국회 보좌진들 사이의 몸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이 언론을 통해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 게 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 군의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무장군인들이 국회에서 이제 해제를 요구한 이후에 바로 철수를 했어요. 사실상 계엄은 선포가 돼 있던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아직 해제를 안 했으니까요. 예. 이 국회 가결은 됐지만 대통령의 해제 발표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이 계엄이 해제된 건지 아닌지를 놓고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엄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철수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정상화됐습니다. 이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역시 1호가 나온 뒤에 2호, 3호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죠. 경찰의 대응 역시 비슷했던 시각이 많습니다. 네, 예전 계엄을 한다 그러면 뭐 탱크나 장갑차가 곳곳에 뭐 방송사, 학원, 그리고 뭐 이게 주요기관 다 점거하고 뭐 사전에 다 들이닥쳐서 체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군이나 경찰이나 이 장악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 봅니까? 네, 그 부분을 두고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일단 계엄 자체가 정치적 리스크가 큰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쓰느라
사전 장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군 장병과 경찰 인력들이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시민들을 통제하는 계엄 작전 수행에 부담을 느낀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 국회에 진입하던 계엄군들 가운데 일부는 촬영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들이 적지 않게 보였고요. 일부 장병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날짜 선택을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제가 화요일이긴 한데 왜 어제를 택했을까요? 네, 어제 보셨다시피 계엄이 선포된 뒤 가장 먼저 진행된 작전, 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 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는 데까지는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뒤죠. 바로 오늘 이 당초 감사원장 등의 탄핵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방이나 출장 일정 등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계엄을 추진하는 쪽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결과적으로 날짜를 잘못 선택한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이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지역으로 내려가는 금요일 밤이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일련의 오판들이 겹치면서 이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 상황 6시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이 계엄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곧바로 국회가 해제를 하면서 일상을 되찾긴 했습니다. 근데 이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겠군요.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된 계엄 의혹이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이유 중 하나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곧바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선택을 한 배경이 뭘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권이 내란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원장 등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한 탄핵 추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과 삭감 예산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서 탄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공산 세력 위협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도 계엄 선포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윤 대통령의 계엄 결심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토로가 쏟아졌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 공세가 지나친 건 맞지만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도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할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거대 야당 공세가 입법과 예산을 포함한 다갈래로 지속되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오판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 추가 폭로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에선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결국 계엄 선포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계엄법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국무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와 박성재, 김용현, 이상민, 조태열, 김영호, 조규홍, 송미령 장관 등 10명이 참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까지 포함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11명을 맞춘 걸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는 불참했거나 확답을 꺼리고 있는데 아예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소집 전까지 아예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이 자리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상당수 위원들은 계엄 반대 의사를 피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강행 의지가 강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선포엔 국무위원들의 별도 의결 절차가 필요 없어 대통령의 뜻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밤 10시 30분쯤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고 6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계엄의 절차적 논란은 또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뒤 국회에 바로 알려야 하는데요. 국회 담장을 넘어가면서 본회의를 연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알리지 않아 계엄 선포 자체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m가 넘는 국회 철문을 타고 오릅니다. 한남동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우 의장은 바로 국회로 향했는데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닫아 철문을 넘은 겁니다.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인 우 의장은 1957년생으로 올해 67세입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통보가 없어 의장이 담을 넘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시 30분 의장석에 착석한 우 의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 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 쪽의 부책 사유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차적 허점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했습니다.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을 선포한 뒤 1시간이 지나 계엄 사령관을 임명했는데 계엄 선포 시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계엄법 제3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들은 복장만 봐도 일반 병사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수장비가 달린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입었고 소총도 다른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군 당국은 계엄군 소속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데 어떤 부대가 투입된 건지 김충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바탕 군복에 야간 투시경이 달린 얼룩무늬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입은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진입을 시도합니다. 특전사 대원 중에서도 최정예만 선발된다는 707 특임단입니다. 유사시 적 지휘부를 제거하고 주요 거점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아 참수부대라고도 불리는 특수부대입니다. 이들이 국회로 진입하려 할 때 외곽 경계는 1공수 여단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에 동원됐던 특수부대입니다. 헬기로 병력을 수송한 부대도 특전사 직할 특수작전항공단이었고 수방사 산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SDT도 포착됐습니다. 특전사나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전평시 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서울에서 가깝게 있잖아요, 다. 민주당에선 이들 중에 일부가 계엄 하루 전인 지난 2일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해 출동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하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엄군이란 것을 알면 동요할까 봐 대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에 내린 뒤 어리둥절해한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 장악을 목표로 한 계엄군이 투입 시점이나 병력 규모 면에서 허술함이 많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혼란 속에서도 사법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 위헌성 여부엔 말을 아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가 탄핵 사유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선포까지 이르는 과정이 적법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친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또 다른 축인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역시 계엄의 위헌성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혼란 속에서 신중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두가 냉정을 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면서 본인은 직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무부의 통상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일선청에 보낸 공문에서 엄중한 시기에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내에선 계엄 선포를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당하자 반발했던 법무부 감찰관은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도 계엄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30분이 지난 어젯밤 11시쯤 법무부는 급히 고위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뉴욕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대책회의라는 말을 듣자마자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 계엄 선포에 따라서 회의 참석하고 단 1분 1초라도 제가 그 시간을 거기서 보낸다는 게 저는 한심스럽고. 류 감찰관은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하자 이의를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선 1979년 신군부의 비상계엄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너무 악질적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에 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지금 누가 죽었나요? 일부 법관들도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비상계엄에 분명하면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했고, 서울지법 박병곤 판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로 사법권을 침해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법조계에서 위헌성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네, 우리 헌법은 계엄 선포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전 군사정권에서 16번이나 계엄을 선포하다 보니 6공화국 헌법에 대통령의 발동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군대의 힘을 빌어서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행정과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전쟁이 난 것도 경찰이 진압할 수 없는 내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헌법이 정한 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6시간 만에 해제된 초단기 계엄이다 보니까 포고령은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포고령 내용에도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다고요? 네, 계엄사 포고령 1호 1항은 국회 활동과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 조항과 상충됩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이 최상위법인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막는 상황이 된 거여서 명백한 위헌으로 지적됩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도입한 이게 본질적인 변화일 겁니다. 국회가 무력화된다면 국회 통제권이라는 게 있어야만 한 게 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형사 소추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처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예외가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것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정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반면 광범위한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한 사례가 있나요?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범죄에 대해 처벌하려 한 최근의 사례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트럼프 1기 때 범죄 혐의에 대해 퇴임 후 처벌을 시도했지만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광범위한 면책권을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장관이 침묵을 깨고 첫 입장을 냈습니다. 혼란을 들여 송구하다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한 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인 데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이 해제된 지 약 14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와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와 군은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를 출동시켜 국회의 정치 활동을 막은 초유의 사태를 벌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얼마나 안보 상황이 위급했는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엄 작전을 진행했는지 해명도 하나 없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도 계엄 진행 흐름을 훤히 알 만한 장관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내일 국회 국방위에 계엄 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계엄 건의가 가능한 또 한 명,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의 모교 라인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8월부터 정치권에는 계엄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정부와 군 주요 직위의 충암고 출신들이 포진해 있고 이들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킨 하나회처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였습니다. 당시 야당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군방첩사령관, 777 사령관 모두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지난 9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반박했습니다.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하지만 3달 뒤 계엄령은 실제로 발동됐고 같은 학교 출신들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로 지목됐습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인데 2명 다 충암고 출신이고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장관으로 교체될 당시 충암파가 국방파를 완전히 제압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상민 장관은 어제 오전 지역 행사를 위해 울산으로 이동했다 오후 늦게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드러나 계엄에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도 곧바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당사와 본회의장으로 갈라졌고 일부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원외라 표결권은 없었지만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국회 앞 당사에 머물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밤 11시 3분 즉시 국회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1시간 뒤인 0시 5분엔 다시 당사로 모여달라며 우왕좌왕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한 50여 명 정도 있습니다. TV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안에 머물렀지만 표결엔 불참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계엄령이 선포될 때부터 마음을 먹었다며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친한계에선 추 원내대표가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란을 부추긴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혼선을 줘서 방해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극명하게 엇갈린 친한계와 친윤계의 행보로 여권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군은 합참의장 주재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갖고 국내 돌발 상황과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유만 기자, 간밤에 계엄군이 움직이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오전 긴급작전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감시 경계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의 통제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작전 기강을 유지해 감시와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계엄사령부를 해산하면서 평시 작전 지휘 체계를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군부대 이동을 통제하기로 한 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폴 러케머라 한미 연합군 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현 상황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경계태세 2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계태세 2급은 즉각적 군사행동 준비에 들어가는 단계를 뜻합니다. 네, 북한 동향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군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고 대북 경계태세에도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까지 GPS 전파 교란 시도와 개성공단 송전탑의 송전선 제거 작업 등을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육상, 해상, 공중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야당이 곧 자정 이후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는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인데요. 6인 체제로도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곧 야당이 탄핵안을 보고하면 다음부터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요? 네,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난 후에는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 때는 헌재 기각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2일, 그러니까 2-3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 6명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추천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10월에 국회 추천인 3명의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국회 몫의 재판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공석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이나 탄핵 같은 주요 사항은 7명 이상이 심리하고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이 늦어지는 게 부당하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인용이 됐고 6명 체제로 심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6인 상태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게 가능합니까? 네, 이게 일단 법조계도 유례 없는 상황이라 의견이 완전히 갈렸는데요. 먼저 일부는 현 상태라면 6인 체제로 탄핵 심리도 가능하고 6명이 만장일치하면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6명이 다 탄핵 의견을 낸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사고신 상황을 일찍 종식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더라면 결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반면에 아예 심리부터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심리는 가능하겠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 공석인 3명이 임명된 후에야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6인의 찬성으로 하게 되면 1명만 반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네, 의견이 이렇게 갈리면 헌재가 섣불리 6인 체제로 심리에 들어가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공석인 3명을 채우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오늘 민주당이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 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후보 추천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인데요.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을 잃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 절차가 대통령, 아마도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임명 절차라는 건데 임명을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 심리 중 임기가 만료됐었는데 후임 임명을 안 하고 8인 체제로 최종 탄핵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이 추천했던 인사라 후임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려워서 공석으로 뒀던 거고 이번 3명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없는 국회의 추천인이나 변수가 없는 한 임명은 그대로 해야 되고요. 이르면 한 달 정도 안에 전체 임명 절차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되더라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양대 노조와 일부 종교계가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광화문에서 8년 만에 촛불 문화제도 가졌습니다. 총파업도 예고했는데요.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에 모인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합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들은 당분간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1시간가량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자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출근길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한국노총도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무게를 견딜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에서도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같은 촛불 집회도 있었다는데 어떤 주장을 했는지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 이른 아침부터 각계각층의 광주 시민 4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44년 전의 참상을 떠올렸습니다. 광주를 짓밟았던 군합발 소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군합발 소리를 들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대학 교수진과 종교계 등 31개 단체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구적으로 창피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날이 어두워지자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대와 같은 촛불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촛불 대신 휴대폰 불빛을 켜고 계엄령 선포는 헌정을 유린한 내란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유린 내란주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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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힘 지역 당사에 화풀이를 했다는데요. 낙서를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심지어 소변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의사표현 자제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 당사. 마당에 경찰 버스들이 서 있고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게시판에는 내란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담벼락에는 욕설과 함께 김용현 국방장관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인 오늘 새벽 중년의 남성이 레커로 낙서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제가 CCTV를 확인했을 때는 약 한 50대 분으로 보이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건물 안엔 벽보가 찢어져 있고 소변으로 보이는 물기도 남아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국민의힘 울산시당 모습입니다. 심하지라고 한번 나타났거든요. 그냥 뭐 고개 깨지 고무 갖다가 떼트는 거야. 경찰 조사 결과 민주당 출신 전직 시의원의 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은 화풀이할 곳이 없어 국민의힘 지역 당사로 갔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물손괴 등이 벌어진 국민의힘 시당사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건물엔 달걀이 투척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사가 잇따라 계엄 불만 표출에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현직 시의원은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시민들의 비판을 받자 내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한밤중에 군 헬기가 날아다니고 무장 군인들이 출동하면서 불안감에 밤잠 설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비상계엄을 겪어본 중장년층이나 처음 겪는 젊은 세대나 놀란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사이로 헬기들이 날아다니고 그 뒤로 또 한 대가 붉은 빛을 내며 뒤따릅니다. 한밤중 여의도 상공에 뜬 헬기 소리에 시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다가 깰 정도로 한 두어 대 정도 들린 것 같고 자동차랑 오토바이 소리도 좀 들린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시간에는 비행기 그런 게 안 뜨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무서워가지고 뭐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했어요. 교과서 영화에서나 봤던 계엄령을 처음 겪은 젊은 세대들은 더욱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겼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많이 놀랐고 사실 잠을 별로 오늘 못 자가지고 새벽까지 좀 뉴스를 보다가 잤던 것 같아요. 새벽 4시 반쯤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TV를 끄지 못했습니다. 밤잠 못 잤지. 12시 넘어서 계속 안 끝나길래 억지로 잠도 못 잤지.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오전에 또 계속 뉴스가. SNS엔 믿을 수 없다는 반응부터 행동 요령을 알려달라는 등의 글이 90만 개 넘게 쏟아졌습니다. 포털 사이트엔 동시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일부 기능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어젯밤 발표된 포고령에는 의료인에 대한 조치도 들어있었습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했는데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계엄사령부가 어젯밤 발표한 제1호 포고령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을 겨냥해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돼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직 처리된 사람들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뭐 잡아가겠다. 이게 정치 탄압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죠. 의대교수협의회 등은 성명에서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특히 처단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처단이라는 말을 한 자가 처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단이라는 말은 정말 대통령이 우리 전공의들한테, 민간인이 우리 전공의들, 국민들한테 절대로 써서는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협회장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의대 증원 문제에 더욱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4만 의사들의 어떤 민의를 반영하고 뜻을 반영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저항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당장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파행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진이다. 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는 건 아닌가 걱정했다는데 특히 평소에 수시로 오던 긴급 재난 문자가 정작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던 건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강화 송해면의 한 마을.
지난밤 TV를 보다가 갑자기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전쟁이 나는 게 아닌지 밤새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싶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쟁이 나라. 평소와 달리 북한에 소음이 거의 없어 오히려 더 불안했다는 주민들은 재난 문자라도 보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매우 작게 들려서 왜 조용한지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런 건 일이 있으면 저희가 좀 멀리 있지만 소식이 좀 왔으면. 평소 수시로 오던 긴급 재난 문자가 국가 비상사태 때 정작 오지 않은 것에 일반 시민들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국가 비상계엄 상태면은 당연히 휴대폰 등으로 알려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난 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국가 비상사태 관련 상황 정보 등을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계엄령은 재난 문자 발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명 피해, 재단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발송하는 건데 어제 사항은 이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면서 아침에야 계엄령 소식을 알게 된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데 대해 미국은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입장에서는 한국 민주주의는 가장 강력한 성공 사례라고 했는데요.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암울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영 특파원, 구체적인 미국 정부 입장 전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의 첫 입장은 중대한 우려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모두 해외 출장 중인 상황에서 스콧 캠벨 부장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던 건데요. 이후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를 철회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금 전에도 입장을 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장 강력한 성공 사례라며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당초 4일부터 예정됐던 한미 제4차 핵협의그룹 회의 등을 연기했는데 계엄이 해제됐지만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집권이기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도 계엄령 선포는 한국 내부의 문제라면서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들은 윤 대통령의 몰락까지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생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 시위가 확산할 경우 정치적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보스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권위주의 과거를 청산하려는 한국의 수십 년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윤 대통령의 경력은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하원 의원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민 통치라는 근본 기반을 약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다음 타국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직접 자국민 안전을 언급했고 유럽 주요국들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한국 상황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며 한국 내 일본인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이란 보도에 대해선 정해진 건 없다고 했습니다. 現時点で韓国訪問についてはまだ何ら具体的に決まっている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いずれにいたしましても現地の状況を重大なそして特段な関心を持って注視をしてお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중국은 한국의 내정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중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도 우려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Obviously, we're watching the situation very closely and with concern. Nothing to say about martial law. Well, I think the rule of situation, democracy.
The situation is evolving quickly, and at this point, that's what I have to say. 영국은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고 독일은 민주주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Мы с тревогой наблюдаем за трагическими событиями, которые разворачивают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외교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됐던 스웨덴 총리의 한국 방문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달 중순 예정된 스가 전 일본 총리의 방한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4일과 5일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등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 상황을 긴급 보도로 전했습니다.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독재 정권의 기억, 처절한 도박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여행 위험 지역으로까지 지정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전후 독재 정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며 역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막힌다면 해결책은 군사 독재가 아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바닥난 인기에 실행한 처절한 도박이라는 혹평도 나왔습니다. This was pretty shocking and seemed to be a somewhat extreme move. I think he is an inexperienced politician. 일본과 중국에서도 모든 신문 일면과 방송 톱뉴스가 계엄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서울에 겨울이 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现在所在的位置是韩国国会正门外。12月4日凌晨，韩国国会通过解除紧急戒严令的决议。 영국은 한국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독일과 싱가포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까지 자국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여권과 비자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부터 치솟았다가 오후 들어 안정됐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부 정치인 관련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딜링룸. 환율 급등락이 커지자 딜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10개 솔드 9원. 어젯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1,400원대 초반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44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순간에 원화 가치가 추락한 겁니다. 오늘도 오전 내내 출렁이다가 오후 들어 다소 진정돼 전날보다 7.2원 오른 1,410.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경제 체질에는 악화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더 높은 추세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코스피는 비상계엄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1.44% 빠지며 2,46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날 오랜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4천억 원을 팔아치운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정치인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습니다. 정치 리스크로 인한 국내 신인도 하락, 거기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추가 이탈, 레임덕 현상에 따른 정책 부재라는 부분 자체가 반등을 좀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어젯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비트코인과 리플 등이 30%나 급락했다 계엄 해제 동의안 통과 이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시장 발작은 진정된 분위기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가 더 큰 수렁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 이후 해외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 관련 자산을 팔라고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동성이 커졌다며 한국 관련 자산을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하란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해외 전문가들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걱정했습니다. Distracted South Korea, what does that mean for the region? And it's not good. And you don't need this kind of crisis environment because you're going to have to work out how to manage that relationship. 실제로 지난밤 미국 증시에 직상장된 쿠팡을 비롯해 한국 관련 주식과 ETF는 모두 급락했습니다. 다만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는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용등급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적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실물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 상황 점검 TF를 운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한국은행은 오늘부터 유사시 금융기관에 자금을 긴급 수혈할 수 있는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에 나섰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총 5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전펀드와 채권 안전펀드를 언제든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경제계도 밤사이 분주했습니다. 기업들은 비상회의를 열고 경영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대외적인 악재에 정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대외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어젯밤 비상계엄이 내려진 직후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들은 밤새 상황을 지켜보며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파장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일부 기업은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해 환율 변동과 그에 따른 재무 리스크 등을 긴급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경영진 회의를 열고 향후 그룹 경영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해외 협력업체들과 바이어들의 문의 전화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일부 기업은 직원들의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하루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소재 트윈타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해서 원격으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상의와 한경협,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점검했습니다. 조속히 안정이 이루어져서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계 경제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비상계엄에 충격적이라 밝히는 등 해외 기업들도 한국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장기 불안과 무역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갑작스러운 정치 리스크에 더욱 휘청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어젯밤 갑작스럽게 계엄령이 선포되자 허위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도 나돌았습니다. 장갑차가 거리를 지나고 있다는 사진까지 돌았지만 시민들은 동요하기보단 진위 여부 확인에 나서며 경계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장갑차 한 대가 서울도로 한복판에 멈춰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SNS에서 빠르게 퍼진 사진입니다. 누리꾼들은 사진 속 편의점이 올 초 이미 한국에서 철수했다며 합성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밤 11시 이후엔 통행 시 불시 검문한다는 내용의 방송 뉴스 화면이 TV조선 뉴스 화면과 합쳐져 빠르게 전파됐는데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더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고지것대로 믿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한 커뮤니티에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야간 투시경을 떨어뜨리고 갔다며 조롱하는 내용의 합성 사진도 유포됐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침착했습니다.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종류의 사건은 아니었다고 나는 판단이 들어서 언론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한 것도 시민들이 허위 정보를 걸러내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정제된 내용들을 통해서 긴급하게 속보를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은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쏟아진 각종 허위 정보 속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 밤이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국회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었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희 기자, 국회에서 있었던 집회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후 5시부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관 앞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참가자들은 패딩과 목도리로 몸을 감싸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위헌 계엄 내란 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국회 촛불 문화제엔 민주당 추산 3,00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국회 본관에서 의원회관을 돌아 정문까지 행진했습니다. 문화제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가를 나락에 빠뜨리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본회의장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조금 전인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잠시 뒤 밤 10시 5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본회의는 새벽 0시 10분에 열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 국회 예결위장에서 민주당의 탄핵안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조금 전 본회의 대통령 탄핵안 관련 논의를 위해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 될 수는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윤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찬반을 묻는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지 16시간이 정도 지났는데요. 윤 대통령 여전히 공식 입장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성호 기자,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가 취재가 됩니까? 네, 거센 계엄 후폭풍에 이곳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난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침통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엄 해제 담화 발표 이후 18시간 가까이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참모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체 직원들에게 함구령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현재 그런 지침을 내릴 만한 여력도 없다는 겁니다. 오전 10시쯤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내부 회의에선 실장급 전원과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직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비공식적으로는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또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시간 긴급 담화 형식으로 계엄이 선포됐고 군 투입도 1시간 뒤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명과 무관하게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Fools had now less waiting a year for wise men are grown foolish. 효녀 셋째를 버리고 악녀 큰딸의 궁전에 머무는 리어 왕에게 광대가 독서를 퍼붓습니다. 결국 광야를 헤매는 리어 왕이 헐벗은 백성의 고통을 체감하며 뉘우칩니다. 밤새 폭설 내린 아침, 부러져 나간 나무 설해목이 눈부십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바치기 위하여 공손하게 몸을 내맡겼던 게 아닐까. 저 빛나는 자해 혹은 아름다운 마감. 달마조사에게 해가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달마가 꿈쩍도 않자 눈밭에 서서 팔을 잘라 바쳤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 선종 2대조가 됐습니다. 만약 분을 못 참고 오기로 잘랐다면 어리석은 자해, 참담한 마감이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거친 광야로 나섰습니다. 설마 2시간 뒤 일도 예상 못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군과 국민이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착각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자해나 다름없는 일을 왜 밀어붙인 걸까요? 더 잃을 것도 없으니 역풍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을까요? 돌을 맞으며 가겠다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에서 돌이키지 못할 열쇠에 몰리면 돌 두어 개를 조용히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투석은 말 그대로 냅다 바둑판에 내던지는 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염두에 둔 극단적 방편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부부 모두를 폭풍우 앞에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벼랑길을 돌아 나오는 사람에게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가 아픈가? 다 아픕니다. 노인은 내 가슴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가 아픈가? 타인의 상처에 무감각하고 자기 안의 병도 보살피지 않는 사람에게 던진 회초리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경제 강국이자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이 나라 보수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져야 합니다. 12월 4일 앵커 칼럼 오늘 참담한 자해극이었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춥겠고 금요일과 절기 대설인 주말에는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제주 산지에 1에서 3cm, 그 밖에 서쪽 지역에 1cm 정도의 눈이 예상되고요. 비로 내린다면 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영동과 경북 울진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창원과 부산이 12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